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국 사회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미국 대선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죠. 자, 미국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과연 바이든이 됐을까요? 바이든 된 거 맞나요? 야, 오늘 뉴스 보니까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2기 준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긴 물러설 뜻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며칠 전에 국방장관도 해임했잖아요. 그 시위 진압 제대로 안 한다고. 바로 그 시위 진압을 지금 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시위 진압 똑바로 안 하냐 그러면서 해고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임기 다 끝나가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장관을 해고하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2기 트럼프 행정부 끝까지 갈 사람들만 남기고 다 자를 것 같습니다 이거. 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물러설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뉴스들은 다 바이든이 당선됐다, 끝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회는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대혼란, 네, 무슨 대선을 이렇게까지 흥미진진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네, 밖에서 보는 우리는 좀 흥미진진한데 미국 내에서는 정말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뭐 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진 원인을 미국 자체 내부에서 좀 찾아봤어요. 오늘은 밖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이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제국주의라는 거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부를 빨아들이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외 정책이 매우 중요하죠. 대외 정책 중요하고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반대로 국제 질서의 변화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큰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국제 질서가 큰 흐름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게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에 영향을 주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들은 사실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꼽자라고 하면 북한과 중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제 트럼프가 늘상 하는 얘기가 이 두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북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북한이 우리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정상회담 한번 해가지고 다 정리했어. 내가 미국을 살렸어. 맨날 자랑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위협적인 나라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 가가지고 뭐합니까? 중국하고 완전히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거꾸로 때려야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양대 국가구나. 나머지 나라들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이란도 있고 뭐 여러 많이 있잖아요. 뭐 베네수엘라, 쿠바, 뭐 터키 뭐 이런 나라들도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는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들하고는 그냥 잘 조절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북한이나 중국은 이게 적당히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사활을 걸고 뭔가 이 결판을 내야 될 그런 나라들인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영역별로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이 미국에게 어떻게 대결을 펼치고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걸 영역별로 나눠봤는데 먼저 사상 측면에서 볼게요. 북한과 미국이 사상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대척점에 있다. 정반대의 끝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표방하는 게 인민대중 제일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이런 것들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다.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는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은 반대로 독점 자본가가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고도로 발달된 국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다. 그 다음에 개인주의가 뭐 개인주의의 끝판왕 국가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가본 사람들이 다들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되게 당혹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개인주의가 매우 발달한 나라예요. 실제로 이제 개인주의라는 용어라든지 이론 이런 것들도 다 미국에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보면 북한이 얘기하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보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할 때 대한 정치 이념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열병식에서 연설에서 정의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본질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사상의 본질은 바로 이거야. 인민대중제일주의야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북한은. 자, 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독점 자본가들이 국가의 주인이고 독점 자본가를 위해 모든 국가의 체계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되어 있죠. 최근에 올해 나온 책입니다. 김광기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넘어온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관련된 책, 미국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냈는데 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우리가 몰랐던 미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보시라 추천드리고 싶은데 아메리칸 엔드게임이라고 최근 이제 코로나 사태 과정에서 미국이 보여준 모습들을 또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풀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삐 뿔린 망아지 같은 자본주의는 극소수의 부자들만 더욱 살찌게 만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갈수록 야위게 한다. 그래서 실제 미국의 이 위정자들, 그러니까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극소수 자본가들을 위해서는 정말 일을 잘하는데 전반 이 대중 국민들을 위해서는 진짜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150만 명의 어린이 노숙자가 있대요. 애들이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150만 명이나.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 정부 위정자들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본가들을 위한, 독점 자본가들만을 위한 나라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게 국가가 원래 국가라는 그 틀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냥 진짜 원시 공동체로 살던 사람들이 국가를 만든 이유는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노예로 끌고 가고 막 재산을 약탈하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국가라는 틀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1번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치료비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치료를 못 받고 죽으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계속 국민 수가 늘어나고 그래야 국가가 발전하니까 국민의 생명과 이 건강을 지키는 게 국가의 중요한 이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산업화된 나라 중에서는 유일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개인의 이제 사례인데, 3남매가 미국과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출산을 했는데 돈이 얼마 들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는 2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의료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험을 1년에 약 250만 원씩을 내면서 의료보험이 있었는데도 2천만 원이 들고 뭐 보건소 가서 주사 한 번 맞을 때마다 예방주사 맞을 때마다 20에서 3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돈이 전혀 안 들었다. 대신에 이제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세금을 많이 주고 대신 돈을 전혀 안 들고 뭐 이건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저렴하죠. 근데 한국도 의료보험이 아주 그렇게 막 싼 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해서 아주 싸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용되는 비용을 보면은 뭐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민들의 생명, 건강, 보건, 의료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그럼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도 돈 벌어먹고 사는 독점 자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 팔아먹고 병원도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양질해. 그래서 미국의 의료 수준을 뭐 세계 최고다 맨날 사람들이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은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자들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마이클 무어가 감독인데 만든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을 쿠바로 데려가가지고 쿠바에서는 무상 의료를 해주니까 거기서 치료받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뭐 그런 뭐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쿠바에 비해서 엄청 열악한 거죠. 그래서 의료 기술은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거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들만 누리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전혀 누릴 수 없는 감기에 걸려도 병원을 안 가요. 내 친구도 미국에 사는데 자기 딸이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한 번 갔다 왔는데 5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감기 걸려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버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년마다 독감으로 몇만 명씩 죽어요, 미국은.
작년 그 겨울 시즌에도 엄청 많이 죽었죠. 그래서 막 비상사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코로나가 미국에 건너가기 전에 이미 6만 명인가가 독감으로 죽었어요. 미국에서. 뭐 난리도 아니다 막 그랬는데. 네, 아무튼 이런 나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집단주의 문화가 매우 오랫동안 이렇게 안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헌법에 그냥 넣었어요. 헌법 제63조를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라고 해서 아예 헌법에 우리는 집단주의 국가다라고 써놓을 정도로 집단주의가 매우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이번에 태풍 피해가 났어요. 북한에 그 여름에 이제 태풍 막 왔었잖아요. 그래서 태풍 피해가 오니까 이 태풍 수해 복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국가에서 태풍 피해가 많이 있는데 복구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서 복구를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는 한 가정이고 나는 우리 집만 멀쩡하면 되지 우리만 피해 안 입었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피해를 입었어? 그럼 내가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지 이런 어떤 이 생각이 딱 안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화로 잡혀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이제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거 이제 유명한 사진이죠. 총기 판매하는데 코로나가 다 확산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총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총을 왜 사냐 도대체. 코로나가 퍼졌는데 총을 왜 살까?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쭉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제 사재기, 물건들을 막 뭐 휴지를 사재기하고 도대체 휴지 사재기한 거 되게 웃기죠. 코로나를 왜 휴지를 사재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휴지니 뭐 식료품이니 이런 걸 막 사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가 이제 동나는 거죠. 근데 다 사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웃집을 쳐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들이 언제 돌변해서 나를 쳐들어올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뭐 식료품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총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총을 사려고 줄을 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할 때부터 만들어진 문화예요. 그래서 1834년에 뭐 조지 벤크로프트라는 역사가가 있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인주의의 토대를 둔 민주주의야말로 인간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미국인이야말로 그런 목표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최고의 선진국 국민이다. 개인주의를 막 찬양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개인주의가 사실 엄청나게 이게 막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보통 어떻게 보냐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에 나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배 타고 그냥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잖아요. 건너가면 거기서부터 원주민들 학살하고 자기 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부 개척 시대, 서부로 이제 쭉 밀고 들어가면서 캘리포니아까지 이제 밀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 과정에서도 계속 원주민 학살하면서 자기 땅을 차지하는데 그거 다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서부 영화 요즘 뭐 서부 영화 많이 나오지도 않지만 옛날 서부 영화들 보면 다 총 차고 다니면서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총을 차고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저기 있으면 바로 땅 누가 먼저 총 빼서 쏴 죽이느냐 이게 미국에서는 살아남는 법이잖아요. 개인이 알아서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건 아주 보편적인 문화인 거고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총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총을 쟁여놓고 무장을 하고 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아예 그냥 안착이 된 거죠. 아무튼 이렇게 미국과 북한의 어떤 이 사상의 차이, 극단적으로 딱 드러나는 건데 전 세계에서도 가장 이제 대표적인 뭐 집단주의가 가장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 이렇게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국가 뭐 북미 대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대부분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대결하느냐,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결하느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상적으로 이렇게 대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 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뭐 저걸로 뭐 승부를 가릴 것도 아니고 뭐 저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사상이라는 건 결국 그 시대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1세기가 어떤 시대로 갈 것이냐는 결국 어떤 사상을 가진 나라가 이기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대결에서 미국이 이기면은 개인주의가 승리했어. 역시 개인주의가 가장 우월한 사상이야. 그래서
개인주의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이겼어. 와, 북한이 미국을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집단주의가 이겼네? 집단주의가 우월하네? 그럼 집단주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만드는 게 사상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결은 아니지만 사실 사상의 대결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미국도 북한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뭐 군사적 압박도 하고 경제 봉쇄도 하고 하지만 또 한 축에 잘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상 봉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돈 들여가지고 탈북자 단체한테 계속 돈 주면서 뭐합니까? 대북전단 날리잖아요. 그 대북전단 뭐 날려봐야 뭐해? 아무 소용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꾸준히 계속해요. 왜 하느냐면 이걸 통해서 북한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야, 너네 체제는 나쁜 체제야. 미국에 와, 미국 얼마나 살기 좋은데 막 이런 걸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걸 라디오 방송도 합니다. TV 방송도 하고 막 계속 북한 국민들한테 미국식 개인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별 성과가 없죠. 북한 내에서 와, 미국을 막 선호하면서 역시 미국이 최고야. 나도 미국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나타나지를 않아요. 성과를 못 남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북한 안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밖에서 볼 때 보면은 북한의 어떤 이 지도자와 국민들 사이의 일심단결, 군대와 국민의 일심단결, 이런 일심단결의 이 수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상 대결에서 미국이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정치 측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치에서는 북한은 이제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죠. 지금 사실 사회주의 국가가 옛날에 막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동구권이 그냥 우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사회주의 국가 몇 개 안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떤 원칙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의 이제 최정점에 있죠.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당연히 다 미국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이제 반미자주를 상징하는 나라고 미국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나라. 뭐 이렇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척점에 있다 볼 수 있겠네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주의를 기본 사회 체제로 하고 있죠. 사회주의의 핵심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정치적 영역에서는 노동계급의 당이 국가를 영도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징표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적 영역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개인이 땅을 갖는다거나 뭐 기업을 소유한다거나 뭐 공장을 소유한다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원칙에서 놓고 볼 때 북한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당장 이제 중국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원칙에서 많이 이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산수단의 개인 소유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본가가 공산당에 입당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가를 반대해서 만든 노동계급의 당인데 거기에 자본가가 입당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베트남이나 쿠바 같은 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허용을 하고 그래서 중국은 경제는 거의 자본주의로 넘어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제하고는 많이 달라요. 다르긴 한데 자본가를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자본주의의 뭐 한 걸음 나아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중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은 전혀 그런 이제 어떤 자본주의와의 타협이 없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1992년에 평양선언이라고 이걸 들어보신 분들이 뭐 있으시겠죠? 네. 이게 이제 뭐냐면은 1992년이면 동구권 막 사회주의 무너져가지고 한참 막 혼란스러울 때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막 이럴 때인데 북한에서 사회주의가 좋은 건데 왜 넘어가지? 저러면 안 되는데 사회주의를 다시 재생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1992년 평양에 세계 각국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평양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사회주의가 우월하고 우리는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 사회주의 재건합시다 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에 2012년 기준으로 280개의 전 세계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회주의 부활, 사회주의 재생을 이제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가장 이제 상징적인,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북한이다.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의 이제 끝판왕이다, 뭐 가장 정점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건 뭐 자타공인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자본가를 위한 체제라는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도 미국에서 출현한 거예요. 1980년대 미국에 이제 그 레이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지금 죽었죠. 레이거노믹스라고 해가지고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야 된다. 정부를 축소하고 자본에게 시장에게 모든 걸 맡기자. 뭐 이런 걸 주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부터 이제 신자유주의가 쫙 퍼지기 시작한 거죠. 레이건하고 영국의 대처리즘, 이 두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쭉 주창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도 가장 앞장에 있는. 그래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으로 개조가 된 나라가 미국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자주와 제국주의 영역에서도 뭐 북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반미 자주 국가죠. 반미 하면은 뭐 국가로 치면 북한이 이제 최선두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자주를 보장받아야 된다. 자기 주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대국주의를 반대한다라고 써놨는데, 대국주의는 뭘 얘기하냐면 구소련이나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자신들이 이제 대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큰 나라다. 그래서 작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경제적으로도 예속하고 정치적으로도 간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너네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해 라고 계속 간섭을 했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저항을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쨌든 뭐 소련이나 중국에서 원조도 받아야 되고 경제적 혜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는데, 북한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걸 계속 거부하고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 거야. 너네 큰 나라라고 해서 우리 자꾸 간섭하지 마. 이렇게 계속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대국주의,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도 이런 자주를 침해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드러낸 그런 나라죠.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죠. 미국 이제 제국주의 국가. 미국 안에서도조차 야, 제국주의라는 거 숨기지 말고 이제 좀 드러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의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뭐하러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부를 약탈하기 위해서. 뭐 중동에서 맨날 전쟁하는 거 뭐예요? 석유 뺏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북한과 미국은 서로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지금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말로 이제 레짐 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체제를 붕괴시키겠다. 너네 사회주의 못하게 할 거야. 너네 정권 붕괴시킬 거야. 라는 게 기본 목표예요. 미국의 목표. 근데 그게 안 됐죠. 지금 수십 년째 그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의 오히려 이런 사회주의 측면, 반미 자주 노선은 더 강해질 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얘기를 많이 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과 전쟁 중인 유일한 국가죠. 정전 체제라고 합니다. 전쟁을 완전히 종료를 하지 못하고 일시 중단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전쟁 상태인 거고,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전쟁 상태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무력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언제든지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고 일촉즉발의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을 위협하는 나라 중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맞붙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인 거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핵미사일로 서로 겨누고 있죠. 전쟁 터지면 바로 이제 뭐 핵전쟁으로 번지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북한과 미국 사이의 군사 대결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국제 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많이 벌이지만 그런 전쟁들이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하고는 이게 만약에 이제 결과가 실제 핵전쟁으로 나오면 이건 뭐 이제 말할 것도 없고,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결국 군사적으로 굴복해가지고 미국이 만약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게 단순히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야 주일미군도 있는데 뭐 한국 바로 옆에 일본에도 주일미군 기지가 있고 주일미군 기지가 훨씬 커요. 미국에 일본에도 기지가 많이 있는데 주한미군 좀 뺀다고 해서 뭐 큰 파장이 있겠어?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섬에 있는 기지하고 육지에 있는 기지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흔히 섬은 방어하기에 유리하고 육지는 공격하기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일미군 기지는 사실 이 사회주의 세력이 이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렇게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이 사회주의 뭐 중국, 러시아, 뭐 북한을 밀고 올라가는 데서는 주한미군 기지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한미군 기지를 뺀다는 건 사실상 포위망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만 빠지고 끝나겠냐? 이게 주한미군 기지하고 주일미군 기지는 사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지면 결국 주일미군도 빠져야 되는 수순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전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동북아 전체를 포기하면 사실 이 세계 지배 체제에 큰 구멍이 뚫리는 거고 미국의 어떤 이 세계 패권 정책이 무너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을 못 빼는 거예요. 절대 못 뺍니다. 자기들이 결국 항복하고 이 세계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주한미군을 뺄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이제 이 영향들이 있다. 어쨌든 이 군사적 대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 위협은 북한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 미국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죠. 이번 열병식에도 북한이 이제 ICBM, 신형 ICBM을 공개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뭐 괴물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저게 실제 작동될지는 모른다. 궁금하면 한번 발사를, 그걸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하는 순간 자기들이 끝장날 텐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북한과 미국은 이제 동북아 경제권을 놓고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뭐 코로나19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가 이미 봉착을 한 상태죠. 그래서 미국도 도대체 어디서 이제 이 돈을 벌 수 있을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에요. 미국의 이제 자본가들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지? 되게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 사실 가장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데는 뭐 중국이나 인도 뭐 이런 데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실 개발이 안 돼 있지만 이 미래에 매우 크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데가 동북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뭐 중국의 동북 삼성과 러시아의 극동 지역 그리고 한반도 포괄한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이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여기에 전혀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다 미국하고 적대적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자기들이 차지할 것인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차지하기 전에 자기들이 여기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도 맨날 때리고 북한도 맨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미국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죠. 근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냐? 수십 년째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도 맨날 나오는 얘기죠. 이거 아니면 할 게 없으니까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북한이 뭐 무릎을 꿇는다던가 북한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이거는 꿈 같은 얘기다. 하세월이다. 이런 것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는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고. 지금까지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제 대립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중국과 미국의 대립도 좀 살펴보자면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뭐 여러 방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가장 핵심은 경제적 대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왜 경제적 대립을 하는 거냐면은, 결국 미국이 놓고 볼 때는 중국이 자기들을 대체해서 경제 1위의 어떤 이 세계 패권국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국한테 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2030년이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앞당겨졌다. 이게 이제 2028년 2년이 더 땡겨졌다. 2028년이면 이제 뒤집어질 거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10년 안에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겠네. 근데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경제력에서 앞지르기 시작하면은 2인자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도 잘 보면은 결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1위, 2위, 3위들이 서로 순위 경쟁을 한 거란 말이에요. 1등 나라는 계속 1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1등을 못 지키면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3류 국가로 몰락하는 거고 2위 국가가 전 세계 패권을 딱 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알력 다툼을 하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쟁이 퍼지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이대로 놔두면 중국한테 밀려서 자기들은 3류 국가로 떨어지겠네.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미국한테 점점 불리하게 가고 있죠. 뭐 사실 이제 기술력 옛날에는 미국이 그래도 기술력이 있고 중국은 그냥 값싼 노동력으로 싸구려 제품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경제 규모만 크지 너네는 우리를 못 잡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기술력에서도 미국이 중국이 추월을 하고 있잖아요. 5G 같은 경우 이미 미국을 앞지른 거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기술 투자를 안 합니다. 미국의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해가지고 산업 자본, 뭐 산업 생산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주식 투자 잘하면 되는데 뭐 자동차 잘 만들면 뭐해? 자동차는 그냥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고 그러고 우리는 거기에 주식 투자만 잘해가지고 돈 벌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금융 위주로 그냥 경제 체질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기술력이 더 이상 이제 따라가지 못해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제 돼버렸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중국이 자본주의화 됐는데 자본주의하고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중국의 거대 기업들과 거대 은행들은 다 국가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 경제의 명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국가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과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 근데 자본주의 국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다 개인 기업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해도 뭐 삼성에서 우리는 딴 거 할 텐데 우리 딴 데 가버리고 뭐 현대는 우리는 딴 거 할 건데 우리 딴 데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무질서하는 게 기본이죠. 근데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어떤 경제 체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질서하지가 않고 국가가 자기 정책에 따라서 이 경제 주체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2008년도에 그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공황 터졌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도 미국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양적 완화라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조그만 돈만 투자를 해도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위기에서 특히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가 위기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게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을 계속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가 이제 달러화잖아요. 달러화를 위안화로 바꾸자. 뭐 이런 움직임 계속 보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어떤 그 ADB라고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는데 이걸 제치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걸 이게 한 5년 전에 설립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아시아 국가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달러 쓰지 마. 우리가 위안화 빌려줄게. 위안화 써. 이게 훨씬 싸.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그전에는 이제 달러를 빌려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국가적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달러를 빌리면 결국은 미국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달러 가지고 뭘 삽니까? 결국 미국 물건을 하게 됐죠.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달러 빌려줘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위안화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통화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은행을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빌리고 싶은 돈을 빌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인도가 한국 돈을 빌려볼까? 그러면 한국 원화를 빌려요. 그래가지고 한국에는 물건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달러가 아시아 지역에서 달러를 몰아내겠다는 거죠. 이건 사실상 이런 이제 모습들. 그래서 중국이 점점 경제 영역에서 전 세계 경제 영역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있다.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목할 거는 북한과 중국이 각계격파로 계속 미국을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가지고 미국을 때린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미국한테는. 그래서 사실 2018년도만 해도 어떤 이제 구상이 있었냐면 미국이 북한하고 중국을 이간질 해가지고 중국을 무너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베트남하고 중국을 이간질 해가지고 전쟁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미국이 이제 하는 것처럼 북한을 포섭해가지고 야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중국 포위망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되게 안 좋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라고 딱 했는데 갑자기 북중 정상회담을 3월달에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5번이나 북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제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막 발표가 되죠. 미국으로서는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이간질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고 북한과 중국이 이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동안에 북미 대결을 하면은 중국은 입장이 되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했어요. 어떨 때는 북한 편 들다가 어떨 때는 미국 편 들다가 막 그랬는데 2018년 이후로는 철저하게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을 같이 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됐고 또 하나는 중국도 그 전에는 미국하고의 대결이 되게 타협 위주였어요. 미국이 때리면 야 적당히 하자 그럼 넘어가고 미국이 또 때리면 알았어 양보할게 넘어가자 이런 식이었는데 2018년 이후로는 미국이 때리면 때렸어? 나도 똑같이 때릴 거야. 같은 강도로 계속 때리죠. 그래서 여기서 관세 10% 우리도 관세 10% 저쪽에서 외교관 추방하면 우리도 추방할게 이런 식으로 동급으로 계속 때리고 있는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게 이제 북중연대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고 북한이 하는 걸 그대로 중국이 따라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동맹국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미국의 동맹국들이 왜 이렇게 미국이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지? 이상한데? 이거 계속 미국 편 들어야 되는 거 맞아?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조중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미 반북 언론인데 미국 지금 너네 대북 정책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잘 좀 해라. 이런 충고를 하고 있는 오히려 그런 이제 양상이 됐어요. 무조건 미국이 하는 거면은 극찬을 맞이 않던 언론사들이 저런 식으로 돌변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미국이 잘못했다. 미국이 뭔가 왜 하노이 회담 그런 식으로 했어? 미국이 잘못했네. 다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아니 그 볼통 때문에 그랬어. 나는 잘 하려고 했지. 이제 책임 떠넘기기 이런 걸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쿼드라고 있어요. 쿼드. 4개 나라의 안보 다자 회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국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이 4개 나라를 묶어가지고 안보 다자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중국 포위망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한국과 그 다음에 뉴질랜드를 베트남 이런 나라들을 이제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시아판,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 구상인데 이거를 이제 한국에 요구를 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국의 승인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는 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한테 코드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한국 정부가 왜 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그 10월 6일날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했어요. 거기서 공동성명으로 이제 중국을 때리는, 중국을 비난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채택하려고 했는데 인도하고 일본이 거부를 했어요. 인도는 뭐 그렇다 치고 일본이 거부했다는 건 좀 충격이죠. 일본이 왜 저러지? 근데 딱 한 얘기가 야 지금 중국 때리면 안 그래도 경제도 어려운데 중국이 우리한테 무역 보복하면 어떡할 거야? 안 돼. 하지 마. 그러니까 기껏 중국 포위망을 만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이 야 이거 미국 믿고 계속 중국 때려도 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외 정책 실패가 결국 동맹국들도 미국을 우습게 보게 만드는 그런 양상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미국의 대외 정책, 국제 질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동맹국들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이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안에서 또 그런 데서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외 관계의 변화가 미국 내부,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치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